평양의 겨울은 유독 차가워요. 유엔 인도지원 평가관 알렉스 리는 굶주림과 경제 붕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북한에 입국했어요. 국제사회에 제출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공식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착 직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집니다. 정권의 핵심 일정들이 이례적으로 노출되고 통상적인 억압적 통제와는 다른 종류의 세밀함이 감지됐어요. 알렉스는 직감했어요. 이번 방문은 다르다. 누군가는 자신이 이것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리입니다. 평양 순환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외신 기자나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입국할 때는 제한된 이동, 철저한 감시, 그리고 통제된 일정이 따릅니다. 저도 그것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공항에서부터 현지 안내원들의 태도가 묘했습니다. 친절하되 긴장해 있었고 협조적이면서도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유엔 인도지원 명목으로 저를 평양에 보낸 조직의 진정한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기아 상황을 파악하고 제재의 영향을 문서화하며 경제 붕괴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 저는 지난 10년간 여러 국가에서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주민들의 증언을 수집하고 의료시설을 방문하고 식량 공급망을 추적하는 일들 말입니다. 평범한 평가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안내원이 건넨 일정표를 보는 순간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표준적인 NGO 방문 일정이 아니었거든요. 일반 의료시설, 농촌지역, 어린이 보육소 같은 통상적인 견학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거기엔 군부 관계자와의 만남, 당 선전 부서와의 회의, 그리고 특별행사 관람 같은 불명확한 항목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의도를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외신을 더 교묘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누군가는 제가 무언가를 정확히 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증인이 되도록 선택된 것이다. 방문 사흘째, 저를 군 행사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대동강 근처의 대형 실내 경기장이었는데 그곳엔 수천 명의 군인들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무대 세트가 전문적으로 갖춰져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군사 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 현지 안내원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특별한 손님이 오실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무대 위에 인물이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김정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 관련 뉴스를 계속 팔로우해온 사람입니다. 김정은이 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당시까지도 그녀의 이름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확한 나이가 몇 살인지 외부에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카메라가 있는 자리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즉시 전문가적 본능을 발동했습니다.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북한 수행원들의 얼굴을 봤어요. 그들은 평소보다 훨씬 긴장해 있었습니다. 평양의 고위 관료들이 보이는 그런 종류의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다른 종류의 불안감이었어요. 마치 뭔가 잘못될 수 있다는 두려움 또는 예상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를 봤습니다. 국제 뉴스를 취재해본 기자라면 카메라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어느 각도에서 피사체를 촬영할 것인지, 어느 부분이 강조될 것인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결정하거든요. 여기서의 카메라 배치는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공식 촬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리허설을 했을 겁니다. 딸과 함께인 김정은의 이미지가 가장 긍정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가장 통제된 방식으로 담기도록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공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연출입니다. 정교하게 준비된, 의도적으로 설계된 모든 세부 사항이 조정된 연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북한은 이렇게 공을 들여서 이 장면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군 행사 이후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북한의 공식 매체들이 갑자기 그 행사와 관련된 보도를 중단한 것입니다. 처음엔 조금씩 줄어들다가 며칠 뒤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KCNA, 조선중앙방송, 신문들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저는 현지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더 이상 보도하지 않나요? 그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윗선의 판단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고 추가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뉘앙스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 주제를 꺼내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침묵의 기간 동안 저는 평양에 머물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민들은 그 행사를 봤을까요?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국이 예상한 대로였을까요? 현지인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제한된 접촉 속에서도 뭔가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피했습니다. 마치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현상의 의미를 저는 천천히 깨달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전 보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 이미지를 공개했고 주민들의 반응을 관찰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침묵은 그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었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깨달음은 이것이었어요. 북한은 이미 주민들의 반응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문, 비공식 대화, 가족 간의 언급, 직장에서의 반응이 모든 것이 당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누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움직임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저를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며칠 뒤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의 딸이 다시 언론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번엔 군 행사가 아닌 당의 공식 뉴스를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당시 호텔방의 텔레비전으로 그것을 봤어요. 자막이 있었기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표현이 바뀌어 있었어요. 이전 보도에서는 사랑하는 자제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엔 존경하는 자제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글이나 영문으로는 큰 차이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의 정치 언어를 오래 연구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은 감정적 표현입니다. 개인적 친밀감을 담고 있어요. 반면 존경하는은 다릅니다. 이것은 체제적 표현입니다. 권위에 대한 인정, 위상에 대한 승인을 함축합니다. 이 변화는 그저 문구의 수정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프로파간다의 방향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당시 호텔방에서 노트에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손으로 쓰면서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개인적 감정의 표현에서 벗어나 체제적 정당성의 구축으로. 이것은 미묘했지만 극도로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주민들의 심리를 조작하는 데에 있어 대가를 자임해왔습니다. 한 글자, 한 표정, 한 이미지의 변화도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말의 힘을, 반복이 만드는 효과를, 미묘한 변화가 축적되었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말입니다. 이 단어 하나의 변화는 저에게 신호였습니다. 누군가는 더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프로젝트의 초기 신호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평양 체류 중 저는 운이 좋게도 당의 일부 고위 간부들과 비공식적으로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외신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공식 일정에서는 만날 수 없는 당 내부 인물들입니다. 아마도 그들도 지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정보를 흘려주되 너무 노골적이지는 말라는 식의 말이에요. 한 간부와의 대화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언급을 듣게 됩니다. 그는 술자리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최고 지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럼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외부 군사 위협은 아닙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70년간 외부 위협 미국, 남한, 일본으로부터의 방어를 국가 이데올로기의 중심에 놔뒀습니다. 모든 것이 이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직접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이상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럼 뭔가요? 내부입니다. 주민들의 심리적 붕괴, 제도에 대한 신뢰의 침식,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통제력의 약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류 문화로부터의 영향, 외부 정보의 유입,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 퍼지는 의문과 회의였습니다. 이 깨달음은 최근 북한의 정책들을 다시 해석하게 해줬습니다. 당의 권한 강화, 사상 단속의 심화, 한류 콘텐츠에 대한 극도의 단속이 모든 것이 갑자기 일관된 맥락으로 연결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억압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전 정지 작업이었습니다. 내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정지 말입니다. 그 간부는 계속했습니다.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로의 권력 이양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지금 벌어지는 모든 것의 핵심이었습니다. 경제 선전, 핵 프로그램 강조, 당의 권위 강화,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었어요. 후계 구도를 안전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평양에 머무르는 동안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북한의 당과 행정부에서 여성 간부들이 예전보다 훨씬 눈에 띄게 등용되고 있었어요. 이것은 이전의 추세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명백히 가부장적 체제였거든요. 공식적으로는 평등을 표방하지만 실제 권력 구조는 철저히 남성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 간부들이 많아졌습니다. 당 회의에 나타나고 언론에서 언급되고 공식 행사에서 역할을 맡았어요. 처음엔 이것을 개혁의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심리 조성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주민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을 심고 있었어요. 여성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여성도 최고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이 생각은 한 번의 선전으로는 정착되지 않습니다. 반복되어야 하고 강화되어야 하고 다양한 맥락에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당시 호텔에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정당화 작업이다. 향후 나타날 여성 지도자가 자연스럽고 정당하다고 느껴지게 만들기 위한 사전의 심리 강화 작업. 주민들의 저항을 최소화하려면 그들이 처음부터 거부감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갑자기 여성이 최고 권력자로 나타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그들은 이게 정상인가? 라고 의문을 가질 거예요. 하지만 이미 수십 개의 선례를 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미 여러 분야에서 여성 지도자를 경험한 주민들은 어떨까요? 그러면 거부감이 줄어듭니다. 자연스러움이 생깁니다. 아, 이게 이미 가능한 일이었구나라는 느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장기적 프로파간다 전략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것을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어요. 호텔에서 조용히 분석하다 보니 북한의 권력 구조의 본질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북한의 여성 인물들을 추적해봤어요. 김여정, 최선희, 현송월 같은 당의 고위 여성 인물들 말입니다. 그들은 확실히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높은 위치에 배치되었고 언론에서는 존경의 표현으로 언급되었어요. 국제 무대에서도 그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처럼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그들의 위상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그들은 존중받지만 실제 결정권은 없습니다. 그들은 상징입니다. 도구입니다. 메시지 전달자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핵심 결정 경제, 군사, 대외 정책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이것이 북한 체제의 핵심 원칙입니다. 혈통은 존중하되 권력은 절대 분산하지 않는다. 김씨 일족의 여성 구성원이라도 그들이 갖는 것은 명예일 뿐 실권은 아닙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체제의 안정성을 위한, 절대 권력의 보존을 위한 치밀한 설계 말입니다. 그렇다면 김주애는 어떻게 될 것일까요?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현재로서는 상징일 뿐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럴 것 같았어요. 그녀는 체제의 얼굴이 될 것이지만 체제의 중심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준비가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혈통을 유지하면서도
중앙의 권력을 지키는 것, 이것이 북한 같은 절대 권력 체제에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이것을 매우 신중하게, 매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에 앉아 지난 몇 주간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노트에 적으면서 생각을 정렬했어요. 군 행사부터 시작해서 언론 침묵, 단어의 변화, 여성 간부의 등용, 그리고 권력 구조의 본질까지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었어요. 하나의 커다란 체계적인 계획. 각 요소가 다음 요소를 강화하고 모든 것이 한 가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에 제출할 인도지원 평가라는 명목의 보고서 속에 저는 진정한 분석을 담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정보기관의 분석가, 정책 결정자만이 읽을 이 보고서의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주애는 현재 후계자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후계자가 되는 과정을 국가 프로젝트로 가동했다. 모든 사회적 요소, 언론, 여성 간부, 당의 권위, 심리적 환경이 이 프로젝트를 향하고 있다. 이것은 장기적 계획이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부적으로 국가 기밀 문서에서만 사용할 이름 말입니다. 김주애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가 공개된 순간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 알려질 리스크를 감수하고서까지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5년일 수도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북한은 그 체제의 방식대로 천천히, 계획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주민들을 준비시키면서 혈통의 계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평양공항에 향했습니다.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의 평양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관찰되지 않는 곳에서 계획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도록 계획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독재자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 방식의 대가입니다. 역사는 대부분 뒤에서 만들어집니다. 기자들이 포착하고 분석가들이 정리 계속하고 후대가 평가하죠. 이 이야기도 그럴 겁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몇 년 뒤 어떤 사건이 터져나올 때 사람들은 그 이전의 신호들을 되짚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때 그 평양의 한 겨울밤 호텔방에서 적힌 그 이름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겁니다.